안녕하세요. 서로입니다. 서로의 리디포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산 구독자님들에게 책 한 권의 여유를 선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서 기초편입니다. 여러분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테크에는 부동산, 주식, 은행의 예적금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책은 부동산 투자에 관련돼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편과 실전편이 있고, 기초편에서는 부동산 입문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에 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일부를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로의 리디포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왜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가? 목차 둘,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 앞장에서 현대사회에도 신분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혈통과 타고난 신분이 계급 이동을 가로막았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금의 계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눈에 보일 겁니다. 당신의 월급은 물가 상승을 못 이긴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세상에 풀린 돈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체제는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강의통화 M2,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떠도는 돈의 양은 1986년 55조 원에서 2020년 3,200조 원으로 약 58배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통화량도 약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물가도 오릅니다. 뭐든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닭을 가지고 튀기는데도 치킨 가격이 2배나 오른 이유는 닭 자체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99%의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회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도 6개월만 일을 쉬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매장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관리자와 직원을 열어 두고 장사하는 사람은 사업가로 분류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나 노동자 중에도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게 나머지 1%입니다. 연봉 10억 원이 넘는 슈퍼 셀러리맨이나 수억 원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진료비가 비싸도 예약이 끊이지 않는 유명 의사, 대박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그렇습니다. 이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긴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소득이 워낙 크니 한동안 일을 쉬거나 줄여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99%의 평범한 셀러리맨은 열심히 회사를 다녀봐야 99%의 확률로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의 사람들도 인플레이션을 뛰어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을 혹사시키고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가족과 지낼 시간을 줄이고 취미생활은 꿈도 못 꾸며 병원 갈 시간조차 없어 아파도 참고 일하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도 하죠. 1%의 사람들도 워라밸을 엄격하게 지키려면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를 통제하는 벽이 됩니다. 그러니 배운 대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저축하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소유권, 벽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 집 사려고 열심히 돈 모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벼락거지 된 기분이에요.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니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값이 치솟았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버려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죠. 이 또한 일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은 아니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해서는 인플레이션의 벽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그 견고한 벽을 뛰어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 벽을 넘어선 부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돈이 생기면 자산부터 삽니다. 사업체를 만들고 주식을 사고 건물을 삽니다. 모두 자산이죠. 여기서 나온 매출과 배당금, 월세 등으로 또다시 자산을 삽니다. 그렇게 점점 부자가 되어 갑니다. 부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자산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어느새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아닌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느냐에 있습니다. 자산은 사고 나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면 부채는 사고 나면 무조건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산, 구매 후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사업체, 주식, 토지, 상가, 주택, 금, 은, 원자재, 채권, 미술품, 가상화폐 등. 부채, 구매 후 가격 하락, 옷, 자동차, 음식, 취미생활, 용품 등. 새 자동차도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면 감가상각이 듭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추억과 사진은 남을지 몰라도 통장 잔고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반면 주식을 사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오르기도 합니다. 배당금이 지급되기도 하고요. 금이나 은, 원자재, 미술품 등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산보다 부채를 더 먼저, 더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고 싶은 부채를 모두 사고 돈이 남으면 투자할 곳을 알아보는 패턴입니다. 명심하세요. 자산이란 남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 집 마련부터. 자산을 소유하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산이고 투자냐며 막막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일단 집부터 사세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집은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 일에는 반드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사면서 동시에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는 의식주 중 집이라는 자산을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집은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동시에 가치가 오르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이 없으면 나와 가족 모두 불편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집을 옮기다 보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세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며 매우 난감해집니다. 내 집이 있으면 그럴 걱정은 없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죠. 한마디로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며 잘만 투자하면 계급을 뛰어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집을 산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 실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다른 집의 월세로 살면서 이 집을 레버리지로 활용해도 좋죠. 그래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보험처럼 든든합니다. 노예계층에서 벗어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당신은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일은 부의 그릇을 키우는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3부 투자의 출발선에서 고민하는 것들. 목차 아웃. 월세 받는 투자보다 시세 차익을 노려라. 부동산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시세 차익을 바라는 투자입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차익을 남기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 1억 원에 사서 몇 년 뒤 2억 원에 팔면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월세를 받는 투자가 있습니다. 상가나 원룸형 오피스텔을 사서 매달 월세를 받는 투자를 예로 들 수 있죠.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의 방향을 정해보세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와 월세 받는 투자, 당신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나요? 시세 차익과 월세 투자, 시장부터 다르다. 시세 차익형 투자가 좋을까? 월세 받는 수익형 투자가 좋을까? 부동산 투자 공부를 조금 해본 분들이라면 분명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도 싶고 매달 월세 받으며 살고도 싶죠. 그러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건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내 상황에 적합한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했지만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와 월세 받는 투자는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각자 유리한 집의 종류도 다른데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에서는 아파트 투자가 주를 이룹니다. 사고 파는 것이 핵심이므로 언제든 잘 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늘 수요가 많고 매매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요. 아파트보다는 수요도 적고 매매 가격의 상승폭도 낮은 편이지만 빌라 역시 시세 차익형 종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투자금이 적게 들고 간혹 재개발 호재를 잡아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월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으로도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원룸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 받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투자 방식이 나에게 더 적합할까요? 월세를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인남, 아직 젊으시니 월세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내담자, 부인남님, 저는 월세를 받고 싶어요. 부인남, 조만간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실 생각인가요? 내담자, 그러면 좋겠지만 당장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부인남, 그럼 용돈 정도 벌려고 투자하시는 건가요? 내담자, 아니요, 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인남, 그럼 지금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세요. 저는 젊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대체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욱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월세 받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월세 받는 투자를 할 때는 상가나 원룸형 오피스텔을 주로 산다고 말씀드렸죠. 월세형 투자를 하려면 좋은 상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가를 샀는데 월세를 받을 수 없다면, 즉 공실이 생기면 완전 낭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가 투자의 초보라는 점이 큰 문제죠. 여기 괜찮은 카페에 들어오면 딱이겠다 싶지만 예상과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가게는 성황인데 저 가게는 파리가 날립니다. 잘 되던 상가도 옆에 다른 상가가 들어오거나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바뀌면 발길이 뚝 끊깁니다. 이처럼 상가 입지를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해서 공실이 장기화되면 월세는 끊기고 대출 이자만 나가게 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도 절대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건축 허가가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내가 산 오피스텔 근처에 언제든 새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죠. 주변에 새 경쟁자가 생기는 것은 투자자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또한 이동이 가벼운 1인 가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원룸형 오피스텔의 특성상 빈번히 공실이 나기 쉽고요. 원룸형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용 건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적어
나중에 팔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 전문가다. 제가 부동산 초보자에게 시세 차익형 투자를 더 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전문가지만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유의 집이든 아니든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20, 30대의 젊은 분이라면 아파트 기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동네가 살기 좋은지,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은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내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살기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교통은 편한가?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가? 근처에 학교나 학원이 있나? 안전한가? 소음은 없나? 병원이나 마트와 가까운가? 내가 여기 산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이 이 상권이 앞으로 발전하겠는가를 판단하는 일보다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철저한 아파트면 좋겠죠. 이런 요소들을 두루 갖춘 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와 같은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이 보통은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투자의 유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가족과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원룸형 오피스텔은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원한다면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하니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월세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높은 아파트와 빌라는 원룸형 오피스텔, 상가에 비해 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월세 수익을 노려야 하는 사람들. 그럼 월세 받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월세 수익이 급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고정 수입이 끊겼거나 곧 끊길 사람. 둘째, 더는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다주택자. 전자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한 사람. 몸이 아파서 더는 근로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람,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 등입니다. 이런 경우 5년 후에 2억 원보다는 다달이 들어오는 200만 원이 훨씬 소중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이미 시세차 인용 투자를 끝낸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갈 집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집도 어느 정도 다 장만해뒀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주택 월세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월세 목적의 투자는 시세 차익용 투자와는 다른 시각의 공부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4부 투자금 모으기 불변의 법칙. 목차 15. 부자는 대출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줄 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부익남의 부트캠프에는 다양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유독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출금부터 빨리 갚는 게 맞나요?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 특히 이런 글을 자주 올립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댓글로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저게 맞다 하면서요.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원금과 함께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신용대출도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죠. 그래서 더욱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며 대출 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자를 더 내더라도 최대한 매달 적은 돈을 갚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30년 만기 대출을 3억 원 받았다고 해봅시다. 대략 매달 120만 원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했을 때 2022년에 120만 원과 2052년에 120만 원의 그 가치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과 내 연봉 상승 등을 고려하면 120만 원을 내는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사이 집값도 오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금은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원리는 알아도 선택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왠지 대출은 내 인생에서 빨리 없애버려야 할 것만 같지요. 이번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출에 대해 투자자의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엑셀을 밟을 것인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대출을 빨리 갚아야 할지 아니면 미뤄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그렇지만 대출 상환을 언제, 얼마나 하는지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대출을 레버리지 삼아 최대한 빨리 앞서 나가야 하는 분도 있고 가능한 한 대출을 빨리 갚아버려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투자를 운전에 비유하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야 하죠.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으면 엑셀을 밟아야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속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속도만 높이다 보면 큰 사고를 낼 수도 있거든요. 또한 기본적으로 신호를 지켜야 하고 제한속도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죠. 그래서 가끔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가되 안전운전을 하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길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속도를 더 높여야 할 때가 있고 조금 늦추거나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에 있어서 엑셀과 브레이크는 무엇을 뜻할까요? 엑셀을 밟는다는 말은 곧 대출을 일으켜 투자금을 키워 보다 많은 곳에 더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말은 원금을 상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금을 상환하면 투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앞서 밝혔듯이 대출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대출은 각자의 투자 실력과 성향,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답을 말씀드린다기보다 투자자로서 대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출은 막아야 할 질병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제 막 한 채의 집을 장만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집 사서 축하한다는 주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딱 안방까지만 내 집이에요. 이제 몇 억 빚쟁이라고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탄을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샀다고 하면 주위의 어르신이나 부모님께서는 바로 이런 조언을 하곤 합니다. 이제 책임감을 갖고 착실히 벌어서 빚을 갚아라. 이게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가 동시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사라지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버는 족족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왠지 잘못한 것 같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빚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지죠. 그런데 저는 내 집 마련을 넘어서 더욱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원금 상환을 최대한 늦추기를 추천합니다. 대출은 어떻게든 피하거나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할 질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는다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출이 정말 위험해서 빨리 갚아야 하는 거라면 은행도 고객이 빨리빨리 원금을 상환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은행업은 말하자면 정수기 렌탈 사업과 비슷합니다. 정수기를 빌려주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는 것처럼 상품, 대출을 빌려주고 그 이용료,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업이죠. 정수기 대여업체는 고객이 정수기를 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정수기 이용료만을 원할 뿐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면 됐지 원금 상환은 오히려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잘 사용하고 이자만 잘 낸다면 대출을 받은 나도 돈을 빌려준 은행도 모두 좋은 거죠.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핵심은 잘 사용하는 것과 이자를 잘 내는 것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원금 상환을 최소화하고 여유 자금을 투자금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은행은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의 투자 실력입니다.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자로 나가는 돈보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나 자신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시기가 온다. 그렇다고 무조건 엑셀만 밟아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호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도 계속 엑셀을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할까요? 투자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졌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대출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죠. 공든탑이 무너지듯 그간의 투자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실거주로 내 집에 살고 있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를 줘서 대출을 상환하고 우리 가족은 더 저렴한 집에 월세를 사는 편이 낫죠. 또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브레이크를 밟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늦춰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부인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전 대출금 때문에 불안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요. 대출을 갚아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의 분이라면 굳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생애 주기에 따른 속도 조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젊고 아직 결혼 전인 분이라면 투자금은 적지만 활동이 자유롭죠. 그럴 때는 최대한 대출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다면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우선은 엑셀에서 살짝 발을 떼고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면 자녀가 최소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착할 집을 찾아볼 곳을 권합니다. 이 시기에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전학 문제로 이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하면 재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부자가 되려면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한 늦추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운전이 어려워지듯 통제 불가능한 대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입니다.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의 투자 실력에 자신이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과 이자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엑셀을 밟을 것인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6부 부동산 시장 환경의 이해 목차 26 똘똘한 한 채 여전히 유효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정의가 다를 텐데요. 누군가는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한 채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동산 하락기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한 채라고 정의하죠. 저는 여기에 내가 실거주 가능한 집이라는 개념을 더하고 싶습니다. 꼭 실거주를 할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반드시 그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거주 가능한 곳을 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집들을 정리하고 보다 확실한 소수의 물건으로 갈아타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야 할까요? 똘똘한 한 채, 여전히 유효한 선택.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려는 전략은 부동산 규제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니 저렴한 집을 여러 채를 사놓기보다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거죠. 202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똘똘한 한 채의 전략은 유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같은 돈으로 여러 채에 투자하며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저렴한 집 여러 채가 입지 좋은 곳에 똘똘한 한 채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평균 거래량과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지방은 17%가 늘었지만 수도권은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지방의 2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사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서울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세금 부담으로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같은 돈으로 저렴한 여러 채에 나누어 투자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더욱 많이 일으켜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세금 부담은 커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때는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이든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이 그나마 잘 나오고 세금 규제도 덜한 편이죠. 항상 규제나 정책에 따라 투자 방식은 바뀝니다. 언젠가는 다시 다주택자가 유리한 날이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규제로 촘촘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누구나 좋은 집을 선호한다. 여러 곳에 투자하겠다고 투자금을 분산하다 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렴한 주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가 좋지 않고 인프라가 부족한 낡은 집을 여러 채 사게 되는 겁니다. 개발 호재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런 주택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채를 매수할 돈으로 딱 한 채를 마련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주하기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앞으로도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입지와 인프라는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언제나 위험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전략은 지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규제나 상황이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도 좋은 집은 남이 봐도 좋고 그런 집의 가격은 비싼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든 똘똘한 집을 사겠다고 무리하게 영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나와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릴 테니까요. 무리한 투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연소득의 10배를 기준으로 삼기를 추천합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그 10배인 7억 원 정도의 집이 투자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연간 소득의 15배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투자입니다. 간혹 연간 소득이 1억 원 정도인 젊은 부부가 분양권을 사고 법인을 세워 3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투자 규모를 늘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수익도 늘어나고요.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라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돌아설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소위 말하는 조정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집값은 5에서 6% 정도 하락합니다. 부동산 폭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10에서 15%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나요?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 손해는 훨씬 큽니다. 만약 내 연간 소득의 10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소유했을 경우 자산 가치가 10% 정도 하락한다면 거의 원금을 잇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도 버틸 수는 있겠죠. 1년치의 소득을 날리는 정도니까요. 무리한 투자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한 연간소득 1억 원에 분양권 30억 원어치를 운용하는 부부를 봅시다. 집값이 3%만 흔들려도 1년치의 연간소득이 사라지게 됩니다. 5에서 6%면 2년치 연간소득이 날아가고 10%가 하락하면 3년치 연소득이 없어집니다. 위의 수치는 평균치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종목은 훨씬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서두르다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내 가족의 삶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자금만 충분하면 강남에 수십억 원 하는 아파트를 사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입지가 가장 좋고 집값 상승폭이 크니까요. 그럼 20억 원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들 중 최고를 고르면 됩니다. 2022년 1월 기준, 저는 투자금에 따른 대략적인 기준을 265쪽 표와 같이 잡습니다. 2022년 1월에 전국 아파트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언제든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투자 기준을 이해하려면 전국 아파트 평균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시세를 5분위로 나누어 정리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가치와 선호도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은 4분위, 상위 40%, 경기권과 5대 광역시는 5분위, 상위 20% 정도를 똘똘한 한 채로 구분하겠습니다. 각각은 약 14억 6천만 원과 10억 1천만 원, 7억 6천만 원입니다. 대출 규제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 약 57%, 경기 약 66%, 5대 광역시 약 73%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경우 실제 필요한 돈은 각각 약 6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2억 원 정도죠. 이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특정 지역마다 매물마다 아파트 가격은 달라지니 제가 드린 표는 투자의 대략적인 기준을 잡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은 경기권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투자금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아파트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가면 가능합니다만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수요 자체가 작으니 공급 물량의 영향을 크게 받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매수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합니다. 그런 타이밍을 맞출 자신이 없다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경매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비싼 물건을 사서 더 비싸지기를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파는 투자를 할 수 있죠. 결국 현재 내가 가진 자산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시작해 돈을 불려가고 그렇게 불린 돈으로 다음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 이 원칙을 잊지 않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입니다. 어떠셨나요? 내 집 마련의 꿈에 한층 더 가까워지셨나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사고 소유권을 얻는 것, 그렇게 점점 부자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엑셀을 얼마나 밟으며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각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좋은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리리 보유 구독자님들도 하루빨리 자가를 소유하시기를 기대하며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로였습니다.